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신성호입니다. 올해 2024년 저희 국제학연구소 20주년이 되는 해고요. 2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주요 한반도 주변 혹은 세계 주요 이슈를 가지고 한번 그 전망이나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024년은 아시다시피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약 76개국 정도가 대선 혹은 우리나라 같은 총선 포함 선거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올해 11월 5일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의 이목이 과연 올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또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미국 대선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모신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하상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의 차태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주제로 미국 대선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초에부터 공화당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이긴 하지만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미국 선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좀 저희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후 이제 11월 5일까지 이 양당의 주요 선거 일정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 교수님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올해 2024년, 이제 4년에 한 번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일정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일정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두 개의 일정을 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예비 선거고 다른 하나가 이제 본선거인데요. 예비 선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낼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게 이제 예비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거는 민주당, 공화당 각 당에서 지명한 대통령 후보 둘이 이제 맞붙는 그런 이제 본선이 될 거고, 그건 이제 보통 이제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열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본선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데 날짜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예비 선거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뭐 일정도 복잡하고 그 방식도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1월서부터 50개 주 그리고 50개 주에서 이제 몇 개 더해서 이제 미국 영토에서 이제 예비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죠. 근데 그 일정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각각 그 당 내에서 정하고 그 아이오와 주에서 예비 선거를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오랜 전통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언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비추는 곳은 이제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이제 아이오와 주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끝날 때쯤이 한 여름 정도 되는데 그 여름에 이제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해서 민주당, 공화당 각 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 수를 확보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전당대회 할 때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뭐 7월, 8월 요때 이제 이후서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그때 이제 본선거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비 선거가 각 주별로 또 이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사실 다 외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코커스라는 형식이랑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형식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코커스는 이제 뭐 당원 중심으로 해서 그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프라이머리는 이제 예비 선거 그래서 뭐 당원이 아니더라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은 큰 구분은 가능합니다.
뭐 구체적인 운영 방식 같은 것도 다 이제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이걸 다 추적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예비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가 이겼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그냥 따라만 가시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다시 나올 경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경우는 뭐 후보가 되는 게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거의 뭐 이제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공화당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치열한 그 예비 경선이 보통 벌어지는데, 올해는 그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이번에 후보로 나왔고, 그 나온 그 대통령 스스로가 전직 프리미엄을 늘어서 이제 압도적인 지금 우세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그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에서 진행된 예비 선거에서 모두 다 이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첫째 주에 슈퍼 튜즈데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주에서 이제 동시에 예비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쯤, 그러니까 3월 첫째 주쯤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정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도전자가 니키 헤일리라는 이제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유엔 대사를 하셨던 분인데, 뭐 그분도 뭐 초창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지명도도 올라가고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아직 트럼프의 지지율에 비해서는 뭐 형편없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번에 될 것 같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에 도전을 한다는데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냐. 맞죠, 나이가 많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현직자가 대통령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임기를 4년 더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당내에서 도전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2024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 선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이든, 트럼프 이제 재격돌이 되는 건데,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정치인 두 명이 두 번 연속 대통령 선거를 치른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전례를 찾아보기 좀 힘든 예는,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2016년, 2020년, 2024년 세 번 연속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번 선거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지만, 그 외에도 진짜 여러 가지 수많은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당장 뭐 이미 아직 공식 그 두 사람의 그 후보 지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말이나 연초부터 두 사람의 가상 대결 시나리오에서 여러 여론 그 조사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앞선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미 일찌감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점치는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11월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11월 결과를 예측을 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도 좀 몇 가지 이제 정보를 이제 참고할 만한 정보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 11월 이때쯤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바이든, 트럼프가 붙었을 때 이제 누구를 지지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담아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달리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에서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냐만을 가지고 승자를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각 주에 미리 할당된 선거인단들이 있고,
그리고 각 주에서 이제 선거를 치른 다음에 각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그 주에 미리 할당된 선거인단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선거인단 수를 더해서, 그래서 선거인단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했냐, 이 기준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건 그 여러 50개 주, 그러니까 50개 주 중에서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뭐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틀림없이 이길 주들이 있고, 그걸 이제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이길 주를 블루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주는 보니까는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은 민주당 후보가 그 주에서 이길지 공화당 후보가 그 주에서 이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주를 경합주, 뭐 혹은 이제 레드 블루 합쳐갖고 퍼플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경합주에서 누가 지금 앞서고 있는지, 거기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경합주,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주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이길지 민주당 후보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주가 뭐 5개, 뭐 6개 정도 되는데, 5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이렇게 이제 5개 주가 되고, 하나 더 추가해서 6개를 만든다고 하면은 네바다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네바다는 논외로 하고, 그럼 5개의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왜 그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가 경합주냐? 이 5개 주에서 2020년에 바이든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이 5개 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트럼프가 다 이겼고, 2020년에는 바이든이 다 이겼으니까 당연히 2024년에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후보건 선거 운동은 이 5개 주, 경합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5개 주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지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네바다에서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3개 주에서 바이든이 이기면 그러면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재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든의 선거 전략은 무조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2020년에 본인이 트럼프를 상대로 했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그럼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에 재입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애리조나, 조지아에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네바다에서도 이기면 좋은데 이 3개의 주에서 이겨갖고 안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애리조나, 조지아에서 이기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3개 주에서 한 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적어도.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모여있는 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그래가지고 쇠락한 중공업지대를 대표하는 주고, 그래서 2016년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으로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전통적으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백인 고졸 노동자들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왔는데, 그들이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현혹이 되어서 2016년에 트럼프를 찍었다.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의 백인 고졸 노동자들이 잠시 트럼프한테 갔는데 2020년에 바이든이 그들을 다시 민주당으로 데리고 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이긴다라는 얘기는 그 3개의 주에서 한 주에서 이기면은 나머지 주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좀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좀 균일적인 그런 이제 유권자 집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지금 흔히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가 그렇게 쉽게 이기기는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처음 나온 아이오와 경선도 결국 51%를 얻었다는 건 나머지 49%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직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에 비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뭐 지금 96%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지사에서는 이게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뭐 당선을 이렇게 점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경합주에서 지금 경합주 단위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한데,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로는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나는 대통령 선거 날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통령 선거 날 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바이든을 찍을 유권자들이 상당히 되는데, 그들은 지금 시행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자신 있게 나는 바이든을 찍겠다라고 대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표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확장성이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지금 좀 많고 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경합주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과는 살짝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를 못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결국 뭐 두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로 간에 이제 선거전이 펼쳐질 텐데, 어떤 이슈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장 큰 하나의 약점이 되고 있는지,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 많은 앞으로의 도전 과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있어서 이 향후 선거에서 양쪽 후보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이슈 내지는 관건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경우에는 현직자이기 때문에 뭐 현직자는 이제 현직자라는 그 사실 자체로 이제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3년, 4년 동안 정책을 펴게 있고 그 중에서 잘 된 거를 하이라이트를 하고 뭐 안 된 거는 살짝 감출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점이 있는데,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선거운동본부에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건 아무래도 이제 경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유권자들이 그거를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문제고, 그 갭이 문제인데, 그 갭이 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지금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힌 상황인 거는 틀림없지만, 일반 유권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4, 5년 전에 물가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뭐 지금 물가 올라가는 추세가 떨어진 거는 경제학자들이 보면은 긍정적인 거지만, 어차피 그 마트에 가갖고 물건을 사는 개인 유권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3, 4년 전보다 비싼데라는 건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유권자들이 실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체감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이민 문제입니다.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 이제 국적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하고 덮어둔 이슈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민 정책이라는 거는 국정에 관련된 거고, 국정에 관련된 거니까는 연방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 입장인 거고, 그리고 텍사스라든가 이런 주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자기네들 주가 지금 멕시코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경합주 중에서 이제 그 멕시코 국경이랑 가깝고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상대적으로 쉬운 뭐 애리조나, 네바다 혹은 조지아 같은 데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선거 이슈가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논의가 되면 논의가 될수록 바이든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포섭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백인 노동자 출신 유권자이고, 그리고 이민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언급이 안 됐으면 좋겠으니까는 한 몇 주 전에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민 정책을 만들지는 않겠고, 연방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해갖고 어떤 식으로든 이민 정책 만들어가지고 이민법 만들어서 올리면은 내가 무조건 사인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지금 책임을 연방의회에 넘기고 이제 본인은 빠지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이제 심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대로 트럼프는 이제 그런 그 바이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뭐 경제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당신들의 그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이민 문제 같은 것들도 자꾸 자극을 해서 예전에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미국의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자꾸 이제 유권자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면서 지지 세력을 넓히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뭐 나이 포함해서 그런
국내 경제 문제, 국경 문제가 이제 큰 하나의 약점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못지않은 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형사소송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인데 이것이 진행될 경우 내지는 만에 하나 이 중에 하나라도 뭐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정은 보시는지요? 그 상황을 보면은 그 4개의 그 기소 사건, 기소된 케이스를 보면은 그 기소가 딱 됐을 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다. 이랬을 때 사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렇게 변화가 없거나 뭐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인 게 좀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 자체로는 이제 뭐 트럼프한테 큰 타격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혹시 뭐 재판이 대통령 선거 전에 뭐 하나라도 이루어져 가지고 뭐 1심 판결이 난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한테 그렇게까지 타격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제 자기한테 그 사법부가 공격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뭐 그 음모 내지는 아니면 이제 그 저쪽 이제 그 민주당이나 민주당 친화적인 세력이 자기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술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화당 지지자 중에 60%에서 70%가 여전히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일부 중도 같은 경우 뭐 내가 뭐 저런 문제만 없으면은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에서 트럼프가 형이 확정이 된다, 뭐 1심 판결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좀 떨어져 나갈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과연 유권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 국내 정치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한번 또 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당연히 전 세계가 그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 하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뭐 전 세계 질서를 포함한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많은데요.